취임 14일 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둔 여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충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참석해서 이틀간 9개국과 회담을 했고 한미회담은 아쉽게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자, 첫 순방 이번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불법적인 그야말로 무도한 계엄 이후에 정상적인 국가가 됐다. 그걸 알리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외교 무대였고 다자 외교의 무대였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들 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그 다른 나라 정상과 다 회담을 했거든요. 단지 아까 말씀처럼 이제 미국 대통령과는 이제 미국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 때문에 아마 빨리 이제 귀국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의 이제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아쉬움은 있죠. 뭐 그거야 기회가 있겠죠. 나토 정상회의를 만약에 참석한다면 거기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또 초청됐으니까 방미 초청됐으니까 그 만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한일 간에도 만났고 캐나다와도 만나고 프랑스 대통령과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이제 공급망의 국가로서도 의미가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이제 유엔 정기 총회 때 가을에 그때 와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민주주의 큰 의미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외교적 무대였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이제 그 실추된 국격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은 자기 사정 때문에 중간에 급고 돌아간 것이고 양해를 구한다는 말을 또 해왔다고 하니까 좀 사실은 G6 플러스 1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G7의 가장 핵심이면서도 G6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당연히 결리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잡혀 있었다는 이 한미 정상회담도 양해라고 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뭐 다음에 뵙죠.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란 이스라엘의 중동전이 그야말로 지금 불붙고 있는 그런 위기였고 또 돌아가서 80분 넘게 안전보장 회의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걸 또 받아들이고 양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잘된 회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업저버국을 포함해서 영국 총리도 있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격점을 받았다 이렇게 봐요.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그간 그 민주당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랄지 이 반일을 앞세워서 많이 좀 공세를 취해온 측면이 있지만 이제 집권을 하고 또 대통령이 됐으니만큼 뭐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든가 이런 그 외교적 수사뿐만 아니라 셔틀 외교의 복원도 얘기하고 있고 어차피 일본과는 협력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중요한 이유는요.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이번에 결속이 확인됐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돌아가기 직전에 영국 총리하고 회담을 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30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좋은 회담이었다. 뭐 짧은 코멘트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30분 만나준 사이였기 때문에 일본을 통한 트럼프와의 외교에도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정상들끼리 서로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을 했잖아요. 한일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한일 관계는 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미일 이제 뭐 동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일 이제 군사협력 같은 것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일 간에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아주 상당히 저자세였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자네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자네 반은 일본에 당신네 채우죠. 근데 그걸 안 들었어요, 일본이.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과거사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발목 잡히면 안 되겠습니다만 당당히 할 얘기는 해야죠. 또 하나가 한미일 관계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지금 나오는데 그 공백을 아마 일본이 상당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다시 말하면 이 동북아의 이 동아시아 동북아의 이 영내에서의 주도권을 노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서로 국익이 일치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갈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기대한 바가 있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게 뭐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국익 외교라든지 실익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실용 외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하지만 우리가 할 말은 하고 또 일본이 그 안보의 주도권을 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난 국가 간 단일 협력이라고 그래가지고 OCEAN, 오션이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로 이제 약자로 볼 때 국가가 이 한쪽으로 단일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원 코퍼레이티브 이렇게 좀 나가는 영어 약자인데 이런 걸로 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 관계는 다 세 나라의 국익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어떤 세부적인 이 디테일에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는 할 말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한일 관계 개선이 이제 좀 속도를 낼 거다라는 기대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 회담 분위기로 미뤄보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일본은 어차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부분이 있고 문화 교류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금 자동차 관세를 놓고 이번에 트럼프가 30분 만나줬지만 관세를 내려주는 문제, 특히 자동차 관세는 우리 못지않게 일본도 지금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안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언론들도 아니 30분 만나주면 뭐하냐. 뭔가 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10%로 내려주고 뭐 종주국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자동차 관세는 공동 보조를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우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협상해야 된다.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고 무슨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논리에 휩싸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양자회담에서 한일 양자회담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어볼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외교 얘기해봤고요. 국내 이슈도 다뤄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청특위가 여야 이견으로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했는데 우선 각 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만약에 증인 신문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증인은 철회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전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까지 인사청문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러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가 좀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지금 굉장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난항인 게 지금 뭐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예요. 정권으로서는 이제 사실상 1호 인사나 마찬가지예요. 고위직. 지난번에 그 오광수 민족수석이 뭐 낙마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증인을 둘러싼 게 보니까 제가 양당을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지금 저쪽에 국민의힘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그 증인 신청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아무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도 그런 차원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거라고 보고 반대로 저 아까 전용기 의원 말처럼 물론 지금 이제 아들 김민석 후보의 아들의 학비 미국 대학의 학비를 이른바 전처가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후보자가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전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같은데 전 이거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 뭐 어떤 증거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래야 지금 전처를 지금 특검 그 이제 인사청문회 그 청문회장에다 부른다.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이 다 이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항상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정권도 항상 그래 왔고 뭐 대한민국 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양쪽 다 이제 물타기도 하고 이제 흠집내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쟁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10대 결격사유를 제시를 했어요. 주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출한 거에 비해서 쓴 거에 비해서 소득원이 어디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뭐 8억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5억을 밖에 이제 세비가 없는데 13억이 지출이 됐다. 8억은 어디서 난 돈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대고 있어요. 세비도 얘기하고 있고 채무를 통해서 변제했다. 대출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나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 소득의 이 지출의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기 나온 지가 며칠 됐는데 항상 이런 사안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그겁니다. 이 사안이 이 진실은 어딘가 있겠죠. 근데 안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청문회 통과, 이건 이제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임명 동의는 뭐 받을 확률이 높죠. 민주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느냐, 그리고 이게 점점 언론이나 이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자료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며칠 됐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24일, 25일 양일간 청문회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 합의가 됐는데 여야 간에 24일이면 지금 엿새 남았어요. 오늘 뭐 하루 다 갔다 하더라도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느낌에는 언론에서 계속 이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걸 얼마나 해명해내고 소명해낼 것인가 관건입니다. 전 이 자리에서 이게 다 맞다 틀리다 얘기할 근거가 저에게는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볼 때 국민 일반이 특히 중도층, 우리가 중도층이 좀 많이 했으니까 지난 탄핵 국면 때 중도층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양당이 같이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야무야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좀 해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기 의원의 얘기에 우선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배우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시다시피 남이다. 그런데 이 남이요 소생이 있잖아요. 둘 사이에 소생이 그 아들이 문제인데 그 아들의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의 학비가 줄 잡아서 1억 원이 훌쩍 넘어요.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되니까 아까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5억 벌어 6억 넘는 추징금을 갚고 뭐 돈이 비는데 8억 원이 빈다. 국세청 증빙 자료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강연료, 뭐 조의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원천소득 근로영수증을 보니까 예. 1,42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빈다는 거지. 그게 5억이 아니고 8억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 배우자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해도 뭐 첫 결혼의 배우자는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지금은 자기 길을 가고 있다지만 자, 이 부인이 내줬다면 이 부인을 불러서 망신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 뭐 얼굴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코넬 대학교에 그 1억 원이 넘는 돈을 붙였다면 그냥 대한민국 누구나 자기가 그 돈을 붙인 송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가서 떼달라면 떼준다고요. 그걸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배우자 얼굴 보자고 나오라고 할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재혼한 배우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모친이 김민석 후보자의 모친이 빌라를 하나 이제 갖고 계신데 이거를 사실상 후원회장인 건설업자가 2014년에 그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1년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지금 배우자가 2억 5천만 원의 계약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는 그 배우자의 친정어머니인 장모가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소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이 드신 장모님이냐 그 처음에 건설업자냐 이 세 명을 다 부르자고 했지만 이건 좀 심하다 하니까 지금 부인이 나오셔서 말씀하면 좋겠다. 이게 왜 망신죽입니까? 남이 아니고 그런 분이니까 불러서 물어보자. 이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그 관직에 오를 분으로서 예. 왜 돈을 소명을 못하냐는 거예요. 소명을 해달라. 자료를 내달라 그러는데 97건을 국민의힘이 내달라 그러는데 달랑 2개 왔대요. 검증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거를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못한대요. 왜? 김민석 후보자가 그날 내가 다 가서 설명을 그 이틀 그 청문회 동안 현장에서 밝히겠다. 그러면 안 되죠. 자료를 떳떳하게 내주면 검증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 클리어가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내놓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이혼한 배우자니까 남이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인 사이에 중요한 지금 후보자가 돈을 1억 원을 넘게 냈는지 부인이 냈다니까 냈다는 걸 소명해달라는 건데 이걸 자꾸 무슨 그 전 부인을 왜 부르느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남자로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적인 단어로 이걸 넘어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두고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공개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권의 의혹 제기에는 SNS 글이라든지 또 유튜브 출연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총리가 아직 안 됐는데 네. 총리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그런 비판이거든요. 그건 귀담아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총리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명이나 소명을 이제 인사청문회 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100%를 다 그 해명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뭐 있겠어요. 뭐야 흔적이 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하여튼 그 소득 출처, 네. 그리고 이제 소득원 그 부분과 지출된 돈의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명하면 돼요. 그걸 소명하면 되고 그게 소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반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해명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어목을 받고 안 받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받을 수 있죠, 뭐 그거. 근데 그게 약간의 비판 소지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게 전 이번 사안의 본질이나 쟁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이 지금 소득원의 그리고 출처, 돈의 출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해라.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엿새 정도 남았는데 24일, 25일까지 그때까지 계속 언론이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봐야 돼요. 지금 지난 정권은 폭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그 인식과 완전히 괴리됐어요. 다 내건 기각됐다고 주장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국민의 민심과 괴리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폭망한 겁니다. 지난 정권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론이 어떻게 돌아서느냐를 봐야 돼요. 여론이 국민 일반의 여론이 이 정도 이해가 간다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해명이 잘 안 된다. 해명이 안 돼서 이거 김민석 후보 문제 있네 라고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게 몇 개 나온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올풀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도 보면 되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기도 해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제가 볼 때 그런 생각, 전 민주당 내부 상황을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고 집착해야 될 건 국민들의 여론이다. 국민들의 여론 이거 해결될 수 있다. 이 정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건 문제 있다라고 하면 그 여론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른바 민의입니다. 민의. 그게 전 관건이라고 해요. 아무리 양쪽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여론이 어느 쪽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소득 출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공개 업무 보고 행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전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잖아요. 굳이 압도적 의석과 거기에 행정 권력까지 이게 쥐게 된 새 정부가 그 첫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의 타이틀을 떼려면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국회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임명 또 동의안 표결도 거쳐야 되고 그걸 좀 조바심을 내면서 이미 다 된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좋게 봐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언론들이 제기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아주 희한한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습 지원 활동이다. 또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 걸 알겠어요. 빨리 국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 총리는 그 국무위원회 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인 거예요.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고 해야지 너무 튀는 행보를 보여도 곱지 않다.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외신 기자 간담회 등등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이 또 뭐와 맞물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용기 안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다 의혹이더라. 다 소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은 누구에게 들었느냐? 김민석 후보자에게 들은 말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당 의원들에게나.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럴 때 좀 중립을 지키고 계시면 그 언론이 검증을 하고 또 국회 인사청문 절차,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까지도 다 보고 나서 국무총리를 정식 임명을 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봐야 한 달 정도인데 그거를 그 전에는요. 총리 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설이 꼬리를 못 대고 그만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 걸 알겠는데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석 보좌역이다. 이런 본분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